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쌍둥이 엄마가 된 대전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 무섭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살아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범죄를 저질러도 모르쇠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싶어서요. 저도 이 일을 겪기 전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 키우기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회사 동료와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섬세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2년 동안 헤어지자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이 순탄한 연애를 한 상대였죠. 제천에 사시는 시부모님은 평생 농사만 짓고 산 분들이신데 순박하고 너무 좋으신 분들입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 미안하다고 시집 온 지금까지 며느리한테 쩔쩔매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나는 참 남편도 잘 얻고 시부모님 운도 좋고 그렇게 자부했었어요. 딱 한 사람, 남편 위에 있는 아주버님의 부인, 형님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요. 아주버님은 남편과 3살 터울 위였고 형님도 아주버님과 동갑으로 저희보다 4년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집 왔을 때 텃세 아닌 텃세, 유세 아닌 유세를 부리더라고요. 동서도 눈치가 빠르면 알았겠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뻐만 하시는데 그래도 집안에 누군가는 기강을 잡아야 하잖아. 그게 우리 시언니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될 수도 있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 말이 자기가 제 기강 잡겠다는 말이지 무슨 말이겠어요. 저도 오랜 회사 생활하며 여우 같은 상사, 뱀 같은 상사 만나 일하다 보니 그렇게 순순히 당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형님 앞에서는 알겠다고 한 후 시부모님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했죠.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르쳐 주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런 걸로 누가 누굴 가르치거나 질책하는 건 옳지 않지. 내가 아무리 편하게 대해줘도 부모 자리만은 못하겠지만 내 부모다 하고 편하게 대해다오. 아들이 둘밖에 없어. 나는 딸 하나 더 얻은 것 같아 기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께서는 누군가 이 집안에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하셔서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기강? 당신이 그런 소리를 했어? 어? 아니,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동서가 좀 오해를 했나 보네. 네? 저는 형님이 아버님, 어머님 대신 기강 잡는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오해했나요?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아마 그때 알았을 거예요. 제가 제 뜻대로 움직이는 순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요. 저도 한없이 호의로 다가오는 사람에나 순진하지 그렇게 목적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제가 처음부터 형님의 말을 고깝게 들은 이유가 있기도 했어요. 아주버님 부부도 저희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4살 된 시조카 때문에 그 자리가 엉망이 됐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니 응석을 부릴 수도 있고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애가 그러면 부모는 말리거나 그러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애가 반찬을 손에 쥐고 던지거나 말거나 나가고 싶다고 울거나 말거나 애 하나를 못 잡는 거예요. 그걸로 시부모님도 쩔쩔매시고 저희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죠. 저희 언니 부부도 참석했는데 5살 난 조카는 사돈댁에 맡기고 왔었거든요. 그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 형님도 충분히 친정에 맡기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애를 데려왔더라고요.
상견례는 형식적인 자리라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그때부터 형님 자리가 보통은 아닐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도 몇 번 언짢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때 형님 번호로 제 남편에게 카톡이 왔는데 마침 제 옆에 남편 핸드폰이 있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조카가 이야기하듯 남편에게 비싼 옷 사진을 캡처해 보내주며 그러는 겁니다. 작은 아빠, 시원이 꽃가옷 사주세요. 어린 시동생한테 그런 문자 보낸다는 게 민망스럽지도 않은지 어울리지도 않는 이모티콘까지 써서요. 거기다 그때 형님이 제 남편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사달라고 한 옷은 70만 원짜리 명품 원피스였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나요. 이걸 지금 진심으로 보낸 메시지인가 싶어 벙쪄서 보고 있는데 남편이 온 거지요. 왜? 형님이 당신한테 카톡 보냈는데 이거 봐. 그래. 곧 어린이날이나 그런가 보다. 그게 끝이야? 뭐가? 이걸 봐. 지금 이거 얼만 줄 알아? 70만 원짜리야, 70만 원. 형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러네. 비싸긴 하다. 근데 애 옷이 더 비싸긴 하더라. 손바닥만한 것도 수십만 원 하고. 아무리 그래도 싼 옷도 많아. 잠깐 입히고 말 옷인데 수십만 원 옷이 왜 필요해? 잠깐만. 당신 설마 지금까지 그렇게 시원히 옷 사준 거야? 어? 형수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돈 보냈는데. 뭐? 당신 호구야? 아무리 조카 사랑이라지만 너무하잖아. 그럼 이 돈도 보낼 생각이었던 거야? 좀 그런가? 좀 그런가? 이 사람이 진짜. 누가 조카 어린이날 선물로 명품 원피스를 해줘. 당신은 70만 원짜리 옷 있어? 미안. 내가 시연이가 첫 조카다 보니까 너무 예뻐하고 애들 옷값 같은 걸 잘 몰라서 그렇게 큰 돈이라고는 생각 못했어. 옷값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연이 필요한 거 사준다고 생각하고 보낸 돈이라. 솔직히 혼자였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당신 가정 꾸린 사람이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어린이날 생일 그 핑계로 수십 쓸 거야? 나는 그거 그냥 못 봐. 나도 조카 있어. 우리 형준이 엄청 예뻐하지만 그렇게 이벤트 있을 때마다 수십? 난 용납 안 돼. 미안해. 내가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네. 이번엔 형한테 잘 이야기해서 거절해 볼게. 총각 시절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조카라고 물씬 양면 돈을 엄청 쓴 모양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니 임신 축하금, 출산 축하금, 돌잔치, 매년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쓰기도 엄청 썼더라고요. 전부 남편이 직접 준비했다기보다는 매년 생일마다 형님이 뭐 해달라, 얼마 달라 그랬던 거예요. 총각 때는 따로 모으는 돈 말고는 자기한테 쓰는 돈도 많지 않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니 달란 대로 준 거고요. 남편이 그래도 매년 챙기는 어린이날인데 신경 쓰인다고 해서 그럼 10만 원만 보내고 말라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올해가 마지막이고 한 번씩 보면 애한테 용돈 주는 거야 터치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10만 원을 이체한 어린이날 저녁 남편이 아주버님 전화를 받고서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왜? 아주버님이 뭐라고 그래? 형수가 내가 돈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사버렸나 봐. 매년 그러다가 이제 와서 그러면 어쩌냐고. 일단 올해까지는 챙기라는데. 웃기네.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기 멋대로 돈 써놓고 책임지래? 형님도 아주버님도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당신 지갑을 자기 지갑처럼 써? 매년 내가 그렇게 줬으니까 올해도 그런 줄 안 거지. 매년 그래왔어도 올해부터는 새 가정 꾸렸으니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야? 애초에 어린이날이라고 70만 원짜리 원피스 사달라는 것도 정상은 아니지만.
한 번도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어 그런지 남편도 지금까지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못했다더라고요. 돈을 수억 버는 사업가면 조카한테 쓰는 70이 대단한 돈이 아니겠죠.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공기업 근무하면서 버는 돈 빤하고 아파트 대출금의 저희 미래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년에 조카한테만 200은 쓰는 건데 세상 어떤 월급쟁이 삼촌이 그렇게 쓰냐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고 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좌를 오픈하고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터라 남편이 몰래 보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그 주 주말 어린이날 때문에 불편한 만남을 해야 했죠. 그 때문인지 처음부터 저를 보는 시선이 냉랭하더라고요. 매년 순순히 말 잘 듣고 지갑 열던 시동생이 모른 척하니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기에 저도 처음에 인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시댁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둘이서만 거실에 앉아 남게 된 적이 있어요. 형님과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 자리를 피하려는데 형님이 불쑥 그러더라고요. 동서가 애가 없어서 그러나 봐. 네? 둘이 사는 거랑 애 하나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동서가 너무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배려가 없다고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빙빙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할게. 이번에 시연이 어린이날 그냥 넘어가라고 한 거 동서 맞지? 그게 아니면 매년 조카 예뻐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서방님이 왜 그냥 넘어갔겠어? 그냥 넘어간 거 아니고 준원 씨가 10만 원 보낸 걸로 아는데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상대가 준다고 하면 모를까. 처음부터 그렇게 비싼 옷 사달라고 말하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서가 이 집안 분위기를 몰라서 그래. 원래 우리 시연이는 이 집 첫째 손녀로 태어나서 아낌없이 받던 애라고. 그 돈? 솔직히 서방님한테 무리인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예쁜 조카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니야? 100번 양보해서 그것도 준원 씨 혼자였을 때 얘기죠. 결혼해서 가정 꾸린 사람이 조카한테 어린이날이라고 70을 써요? 저희가 무슨 재벌이에요? 저도 조카한테 그렇게까지 안 써요. 저희도 아파트 대출금에 아이 준비로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네요. 진짜 동서 말이 안 통한다. 자기 고집대로 살았더라도 시집 왔으면 그 집안 가풍을 따라야지. 어떻게 그렇게 제멋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집에서 적응해서 살겠어? 형님이 선만 잘 지켜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뭐? 마침 그때 시아버님께서 안방에서 나오시면서 언쟁이 끝났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보통은 자기가 지나쳤구나 싶어 자중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잘못했다는 듯이 저만 아니면 문제도 없었을 거라는 듯이 구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거기다 남편에게 서운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더라고요. 준원이 네가 장가간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게 우리 시연이한테는 슬픈 일이 된 것 같아서 서운하다. 하나밖에 없는 삼촌 뺏긴 것 같아 슬프네. 새 출발은 응원하지만 준원이 네 인생에서 우리 시연이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삼촌 사랑 받지 못하는 시연이 너무 안쓰러워. 그것도 또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할까 싶어 남편 휴대전화를 보다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냥 적당히 네 하겠다는 거 답장 못하게 하고 제가 대신 연락했죠. 준원 씨 결혼했으니 호칭 제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했으니 시연이 삼촌 작은아빠이기 이전에 제 남편이니 그런 문자도 삼가시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답장은 따로 안 오더라고요. 제가 남편 핸드폰 확인하는 거 알았는지 남편에게도 연락 안 하고요. 갈등 싫어하는 남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기에 엄포를 놓았습니다. 내 남편 아니고 시연이 삼촌으로 살고 싶으면
그냥 이혼하고 그러고 살아. 안 말릴 테니까.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당히 대꾸하고 넘어가자는 거지. 당신 형수가 적당히 대꾸해서 넘어갈 사람이야? 이런 거 확실히 안 해두면 나중에 또 말 나온다고. 그러게 왜 그렇게 물색 없이 돈을 써? 돈을 쓰기를. 그나마 남편이 제 편이고 제 이야기에 이해하고 넘어가주니 다행인 일이었어요. 그 뒤로도 시댁에서 만나면 불편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가까이 사는 게 아니라 자주 볼 일이 없으니 그 정도지 가까이 살았으면 볼만했겠더라고요. 시댁에 와서도 매일같이 하는 소리가 힘들다, 돈 없다, 뭐 그런 말들이었어요. 어머니, 이번 달도 생활비 빠듯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성원 씨 벌이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싶어요. 아이고, 매번 그렇게 힘들어서 어쩐다니. 얼른 잘 풀려야 네가 좀 편할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애만 없으면 일도 하고 살림이 좀 편했을 텐데.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애 있는 집을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기도 해요. 이래저래 돈 쓸 일도 더 많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저 들으라는 듯이 하는 말 같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요. 힘든 집이면 형제끼리 돕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고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형님은 원해서 외벌이 하는 거거든요. 진짜 살림이 힘들고 빠듯하면 애 어린이집 갈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진짜 생활비가 빠듯한 집안에서 애 선물로 70만 원짜리 명품 원피스를 바라나요? 아직 어린이집이나 다니고 학원도 안 다니는 애한테 돈이 들면 얼마나 든다고 애 타령인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아쉬운 소리는 다 하는데 제가 꿈쩍도 안 하니 어머님 앞에서 은근슬쩍 저를 원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서방님 혼자였을 땐 우리 시온이 예쁘다고 종종 용돈도 줬는데 결혼 후 그런 게 일절 없어진 것 같아서 시온이도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아유, 쟤들도 이제 돈 모아서 살아야지. 아파트 대출금도 보통이 아닐 텐데. 형님이 간과했던 게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해봤자 어머님은 저한테 쓴소리 못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님도 참 양심이 없어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한 푼도 안 받고 저희 힘으로만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형님네는 아주버님이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혼전 임신으로 한 결혼이라 아버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살고 있던 전셋집을 아버님께서 해주신 거였어요. 말은 빌렸다지만 아버님 어머님 성격에 되돌려 받을 분들도 아니라 고스란히 증여된 셈이었죠. 그런데도 형편 타령, 돈 타령하니 얼마나 지긋지긋한가요? 제 주변에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없었다 보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나 너무 열받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님도 있는 자리니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제 성격상 결국 폭발한 거예요. 물론 어머님 앞이니 목소리를 높일 수 없어 은근하게 매겼죠.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그렇게 예쁘대요? 예쁘지. 동서도 동서 조카 예쁘다지 않았어? 기대되네요. 나중에 우리 애 태어나면 아주버님이 얼마나 예뻐하실지. 뭐? 준원 씨가 결혼 전에 형님 임신해, 출산해. 시온이한테 매년 쓴 돈이 장난 아니던데. 저희도 아주버님만 믿고 있어도 되는 거죠? 원래 그런 건 품앗이라잖아요. 그러자 형님은 할 말이 없는지 갑자기 확 달아오른 얼굴로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돌려버렸고요. 애는 뭐 자기만 가질 수 있나요? 결국 제가 애 낳으면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돈이라는 건 생각 못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하도 그러니 애도 예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를 오냐 키워 그런지 버릇도 없고 아무리 어리다지만 성깔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외식하러 갔다가 가고 싶다는 편의점에 안 들르면
그 자리에 들어 누워 대성통곡을 하는 애입니다. 저도 조카가 있어 알지만 그럴 낌새가 보이면 저희 언니는 얄짤없이 그 자리에 그냥 두고 가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애 고집을 고치려고 해야 하는데 결국 형님은 운운에 달래며 편의점에 가요. 그게 편의점이면 또 다행이죠. 한 번은 제 차 키를 달라고 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첫 차를 뽑았을 때 언니가 사준 제 이니셜이 박힌 키링이었어요. 그게 반짝반짝한 보석이 달려 예뻐 보이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차 키를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애 진정될 때까지만 가지고 있겠다는 거잖아. 그럼 전 어떻게 가라고요? 지금 집에 가야 하는데 시연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면 되지. 바쁜 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휴, 동서가 애가 없다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애 마음도 엄마 마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니요, 형님. 이럴 때는 형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교육시켜야 하는 게 맞죠. 저도 제 조카 크는 거 다 봤고 그럴 때마다 저희 언니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제대로 교육했어요. 형님 애 교육 방침에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는데요. 제 일이 엮이면 말이 다르죠. 시연아, 빨리 줘. 작은 엄마 가야 돼. 아, 싫어. 그건 작은 엄마 물건이야. 안 주면 작은 엄마가 시연이 혼낼 거야. 에. 제가 그 한마디 했다고 보란듯 귀청 떨어지게 우는데 얼마나 얄밉던지요. 처음엔 눈물도 안 나오는 가짜 울음을 쥐어짜다가 자기 엄마 품에 푹 안기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저를 형님은 원망스레 보다가 짜증 난다는 듯 애 손에서 억지로 차키를 빼서 제 발치에 던지더라고요. 그렇게 형님 가족이랑 마주칠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 시어머니께도 결국 서운한 소리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는 맞벌이니 그래도 양가 부모님 생일이나 어버이날, 명절은 챙기려고 노력해요. 명절 때마다 멀리서 온다고 음식도 어머님이 혼자 다 준비해 주시는 게 너무 마음에 쓰여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됐다고 마다하시는 거 억지로 어머님 앞치마에 넣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시 자리 비웠을 때 형님이 또 돈 타령을 하니 어머님께서 그 돈을 그대로 형님한테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좋다고 웃는 형님을 보니 순간 너무 열받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좀 서운해요. 응? 아무리 받아도 되는 자식, 받아만 가는 자식 따로 있다지만 제가 방금 드린 봉투를 어떻게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형님께 드려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위해서 드린 돈인데 형님이 가져가시니까 제 성의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섭섭해요. 아유, 그게 아니라 시어내미가 하도 죽는 소리 하니 뭐라도 쥐어줘야겠다 싶어서 그게 나온 거야. 절대 작은 애, 네 성의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다. 동서, 어머님께 드린 돈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면전에 대고 그런 말 좀 그렇다. 어머님 무안하시게. 그럼 어머님 무안하실 일 없게 형님이 돈 타령 안 하시면 되겠네요. 어머님 아버님은 뭐 땅에서 돈 캐내시기라도 한대요? 전부 밭일에 농사일에 힘들게 번 돈인데 형님은 매번 왜 그렇게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형님이 일을 하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하시는 일인데 왜 형님은 못해요? 뭐야? 나는 시연이가 있잖아. 애가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해? 저희 언니 애 낳고 3달 쉬고 바로 복직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애 있어도 맞벌이 하는 애들 많고요. 애초에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얼마나 있어요? 맞벌이 하기 싫으면 그냥 형편껏 살지. 왜 어머님 아버님 은행 찾아오듯 와서 그러시냐고요. 참던 게 터져서 말이 좀 세게 나가긴 했어요. 그날 형님은 당황했는지 눈물을 쏟고 나가버렸죠. 어머님 앞에서 못 볼 꼴 보인 것 같아 죄송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속상한지
제 등을 2번 두드리고는 그냥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남편도 제가 좀 참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내색이라 남편과도 한바탕 했어요. 형수 그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냥 좀 넘어가지. 매번 그냥 넘어가? 매번? 그럼 우리는 매번 눈앞에서 어머님, 아버님 위해서 준비한 봉투 형님한테 뺏겨?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이 물러? 솔직히 아주버님네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잖아. 형님이 자기 분수껏 안 살면서 집에서 놀기만 해서 그런 거지. 나도 알아. 아는데 그냥 분란 만들기 싫어 그런 거지. 그렇게 갈등, 분란 그런 거 싫어서 회피하면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하고만 사는 거라고. 나는 그러기 싫어. 손해보기 싫은 게 아니라 뻔뻔하고 염치 없는 형님이라서 싫은 거야. 사람이 손을 벌려도 양심이 있으면 몰라.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등골 다 빼먹고 나중에 2분 아프시기라도 하면 그때 형님이 뭐 병간호라도 할 것 같아? 에이, 그래도 그 정도는 하겠지. 아니, 절대 안 해. 당신 형님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속만 챙길 줄 알지 손해보고 자기 싫은 일은 절대 안 한다고. 저는 그 일 이후 형님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살았습니다. 이전에도 따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지만 시댁에서 만나 인사하는 일도 없었고요. 시부모님께 눈치 보이긴 했지만 저도 성격이 그렇게 유순하진 않다 보니 굽히고 들어가긴 싫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1년 차쯤 됐을 때 제가 임신했어요. 그것도 무려 쌍둥이였습니다. 사촌 언니 중에 쌍둥이가 있긴 한데 집안 내력을 저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애초에 아이 계획을 하나만 했던 저희 부부에겐 축복이자 걱정거리이기도 했죠.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것도 보기련히 하기로 한 거예요. 제 임신 소식을 들은 형님은 제게 딱 2마디 했습니다. 이제 동서도 내 마음을 좀 알겠네. 애 생기면 애엄마 마음이 싱글일 때랑은 다르단 거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남편이 결혼 전 형님에게 준 임신 축하금 그런 건 없었어요. 축하한다 일절 없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말이 전부였죠. 남편도 내심 기대한 바가 있었는지 입 싹 닫는 자기 형수 보고 서운해하더라고요. 내가 뭘 했어? 당신 형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지? 그래도 시연이가 있으니까 나만큼은 못해도 인사치레는 할 줄 알았는데. 어디 한번 두고 봐. 출산할 때 1,000원 한 장 쓰는지 안 쓰는지. 저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형님이 자꾸 속 뒤집는 소리 할 때 벼르고 있다가 한마디 던지곤 했죠. 지난번에 어머님 앞에서 돈 문제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형님은 변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없을 때마다 계속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시댁이 매번 아쉬운 소리 할 때마다 척척 지갑을 꺼낼 만큼 여유로운 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아주버님 집 해준 것도 2분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때문에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힘든 농사 일을 계속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씩 병원 갈 일이 생기는데 우리 중 노는 사람은 형님밖에 없는데도 한 번을 안 가는 거예요. 남편도 처음엔 이상한 점을 못 느끼더니 어머님 병원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자 그제야 눈에 보이나 보더라고요. 아, 형, 지난번엔 나랑 윤정이가 연차 써서 병원 갔다 왔잖아. 근데 이번에도 또 나보고 연차를 쓰라고? 회사에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알아? 그리고 윤정이 임신이야. 그거 알고도 하는 소리야? 형수는 뭐 하는데? 애를 뭐 하루 종일 봐? 그리고 형수 사돈 어른도 계시잖아. 놀러 갈 때는 사돈 어른 찬스 쓰고 애 잘만 맡기면서 왜 이런 일에는 쏙 빠져?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 몰라 끊어. 이번엔 못 가니까. 남편이 씩씩대며 전화를 끊는 걸 보면서 그거 보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한숨을 깊게 쉬며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하네.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이 정도도 안 해? 내가 뭘 했어. 형님 절대 나서서 할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아주머님이 뭐라고 하는데 자기가 간대? 몰라. 알아서 하겠지. 뭐 진짜 해도 너무해. 나만 자식이야, 나만 자식이야. 장남이라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씨. 아유, 씨. 평소 욕 한 번 하지 않았던 남편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평소 쌓인 게 적지 않다는 거겠죠. 남편도 사실 내색을 안 했다 뿐이지 볼 건 다 보고 알 건 다 알았던 거예요. 물론 제가 연차든 휴직이든 하고 모시고 다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쌍둥이 임신하고도 회사 다니고 있는 저보단 5살짜리 애 있는 형님이 하는 게 더 맞잖아요. 다행히 어머님께서도 그걸 느꼈는지 그 뒤로 형님네한테 손을 좀 줄이신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말해도 안 되는지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머님께서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시연이 5살 돼서 이제 학원도 시작해야 하는데, 아유, 죽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보내는 거지, 뭐 어쩌겠냐. 네? 아니, 그래도 다들 지금 이맘때쯤 시작하는 게 학원인데, 뭐라도 시켜야지 안 뒤처지죠. 그럼 너가 나가서 좀 벌어라. 앞으로 수학이다 영어다 돈 들어갈 때가 천진데. 계속 그러고만 있을 거야? 옆에서 듣고 있는데 속이 어찌나 뻥 뚫리던지 표정 관리하느라 혼났어요. 그러다 형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복숭아를 깎아다 제게 밀어주시고요. 공주가 먼저 나오려나 보다. 복숭아를 그렇게 찾는 걸 보면. 먹고 이따 갈 때 다 가져가. 네 시아버지가 너 주려고 사둔 거야. 아휴,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우리 공주 복숭아 들고 태어나겠어요. 임신이 체질이란 말이 있잖아요. 운 좋게도 제가 딱 그쪽이었습니다. 처음 한 2주 정도 약간의 입덧만 있었지 임신으로 몸이 대단히 힘들지도 않았어요. 이맘때쯤 되면 소양증 때문에 몸이 가려워 잠도 못 잔다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살이 좀 붓고 배가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나올 뿐 거뜬했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님은 친정 어머니처럼 다행이라고 한참을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너 쌍둥이라고 하니까 내가 겁부터 나더라. 애 하나 품어 낳는 것도 일인데 몸도 작은 애가 둘씩이나 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근데 공주도 왕자도 다 효자 효녀인 거지. 어떻게 속 한 번을 안 썩이고. 그러게요. 정말 천운이다 싶어요. 저도 처음엔 쌍둥이라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얼마나 다행인지요. 좋겠어, 동서는. 나는 하나 있는 것도 입덧에 먹토에 초반부터 막달까지 죽을 맛이었는데. 그러게요. 형님이 하도 겁을 주기에 애 생기면 얼마나 고충이 심하려나 했는데 다행이죠. 은근히 자기는 고생하고 저는 편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 유세하는 것 같아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역시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걸 보고 전 또 한마디 했죠. 하나밖에 없는 조카라 뭐든 다 해주고 싶을 거라던 형님 말 기대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가 아니라 둘로 태어나지만 기쁨이 2배인데 돌아오는 것도 2배겠죠? 우리 남편이 그만큼 썼으니 형님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런 경고 아닌 경고였습니다. 솔직히 형님한테 안 받아도 그만이었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싶어 한 말이었어요. 형님은 하나고 저희는 둘이니 상황은 한 방에 역전된 거잖아요. 그러니 형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훨씬 힘들고 고충이 많으니 배려도 돈도 많이 받아야죠. 형님이랑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만날 때마다 견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추석에 다 같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조카 앞에 두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우리 시온이만 공주였는데 이제 작은 엄마가 아기들 낳으면 우리 시온이는 찬밥공주 되겠네. 그치, 시온아? 그러면 우리 시온이 얼마나 슬프겠어. 형님, 어머님, 아버님도 계신데 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찬밥공주라니. 어머님, 아버님이 시온이 찬밥 취급할 거다 그거예요? 공주랑 왕자 태어난다고 해서 시온이 찬밥 안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지금도 다르신데요, 뭘. 뭐? 다르긴 뭐가 달라? 오늘도 그렇잖아요. 평소엔 우리 시온이 잘 먹는 LA 갈비 잔뜩 해놓고 기다리시더니 오늘은 보란듯이 동서 좋아하는 꽃게탕만 해두시고 이러니 그냥 나온 소리예요. 지금도 이러시는데 나중에 애라도 태어나면 쌍둥이 때문에 우리 시온이만 찬밥 신세 되겠다 싶어서요. 아, 다음 주에 작은 애 생일도 있고 해서 그거 생각해 먹고 싶은 걸로 차린 거지. 너 임신했을 때도 너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이 다 차려줬잖아. 게다가 지난번에는 시온이 LA 갈비 재워서 들려보냈고, 근데 이번 한 번이 그렇게 서운하다는 거야? 알아요. 이해해요. 근데 섭섭할 수는 있잖아요. 동서 임신만 아니었어도 오늘 밥상에 우리 시온이 좋아하는 LA 갈비가 넘쳤을 텐데.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애가 따로 없었습니다. 설사 그런 걸로 서운하다 쳐도 그게 애써 음식 차려주신 시부모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애만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자 집으로 헤어지려는데 어머님이 황급히 다가와 저에게만 몰래 봉투를 주셨습니다. 애 갖고 돈 들어갈 일 많으니 명절 용돈 챙기지 말라는 어머님께 남편 통에 봉투를 전달한 차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가져가라. 이런 거 챙기지 말라니까 왜 또 챙겨? 가뜩이나 해준 것도 없는데 고대도 태어나고 하니 내가 더 챙겨 넣었다. 큰애 보기 전에 얼른 가져가. 아니에요. 됐어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돈이 어디 있으시다고요? 알면서 뭘 그래. 돈이 없다 해도 자식들한테 내줄 돈은 있는 거지. 그동안 너무 큰애만 챙겨서 너 섭섭한 거 안다. 성원이 사정 뻔히 알아. 걔들을 더 챙겼지만 준원이도 너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염치 없이 받기만 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모른 척하고 딱 받아, 응? 그렇게 한사코 마다하는 가방에 봉투를 억지로 넣어주시는 통에 결국 받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차에 올라탄 형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봉투를 받고 돌아설 때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말없이 창문을 올리더라고요. 솔직히 봐도 그만이다 싶고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전부 제 헛된 기대였어요. 형님이 그때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알았다면 절대 형님과 함께 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로부터 며칠 뒤 형님이 제게 카카오톡으로 커피와 조각 케이크 세트 선물을 보낸 거예요. 임산부에게 적합한 선물 같진 않았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함께 온 메시지였어요. 동서, 내가 그동안 동서네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내가 내 자식만 생각하고 동서 사정은 고려하지 못했네. 윗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만 보인 것 같아서 미안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보자. 형편이 어려워서 비싼 건 아니지만 마음이라도 받아주면 좋겠어. 임산부도 하루 한 잔의 커피 정도는 괜찮대. 선물보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놀랍던지 일하고 있던 남편한테 전화해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형님한테서 그런 문자 메시지 왔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다고요. 남편도 좋은 거 아니냐고 형수가 그렇게 먼저 다가와 줬으니 우리도 한 발은 더 다가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손윗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데 끝까지 무시하는 건 예의도 아니고요. 그 뒤로는 가끔 안부 문자도 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나마 있던 형님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임신 7개월 차가 되었을 때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휴직을 했어요. 그렇다고 집에만 있다 보니 갑갑하고 마침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와 있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가게 됐죠. 며느리 주방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시는 어머님 덕에 삼시세끼 대접받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밥 먹고 마을 한 바퀴 돌고 어머님 아버님 소일거리 도와드리고 그렇게 남편 없이 시댁에서 일주일 있었을 겁니다. 그 주 주말 갑자기 형님이 찾아온 거예요. 형님이 어쩐 일이세요? 동서가 와 있다고 해서 같이 시간이나 보낼까 해서 온 거지. 마침 시연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고. 감사해요. 날도 추운데.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뭐. 동서네보다 우리 집이 여기까지 더 가깝잖아. 귤 좀 먹어. 동서 과일 좋아해서 귤도 좀 사왔는데. 정말요? 감사해요. 해가 서쪽에서 여러 번 뜨더라고요. 애타령, 돈타령도 없이 그 짠순이가 저 먹으라고 귤까지 사오다니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일이 있으셔서 오후에 집을 비우시자 형님이 자기가 밥상을 차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거들겠다고 했는데도 한사코 앉아 있으라고 해서 거실에 앉아 있었죠. 한참 있다 보니 제법 차린 티가 나는 한상이 차려지더라고요. 대부분은 어머님이 해두신 냉장고 반찬이었지만 생선도 굽고 찌개도 새로 끓여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때 형님한테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는 언니 생긴 셈 치고 잘 지내봐야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할 만큼이요. 그렇게 밥상에 앉았는데 밥에서 쉰내가 나더라고요. 밥을 새로 한 것 같았는데 왜 밥에서 쉰내가 나지 싶어 보니 새밥 밑에 헌밥이 섞여 있는 거예요. 형님, 밥 새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밥 새로 했는데 저기 싱크대 위에 어머님이 밥 빼두신 게 있길래. 왜, 새밥만 줄 걸 그랬나? 버리기 아깝잖아.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형님 밥도 섞였나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밥도 안 드시고 조카 밥만 새밥으로 퍼놨더라고요. 아침을 많이 먹어서 아직 소화가 안 돼서 난 안 먹으려고. 이리 줘, 내가 밥 다시 퍼줄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풀게요. 진짜 다시 푸게? 네? 아니, 아깝잖아. 새밥이랑 섞어 먹으면 그렇게 차지도 않을 텐데. 근데 밥에서 쉰내가 나서요. 겨울 다 됐는데 밥이 밖에 내놨다고 상하겠어? 임신해서 좀 예민해졌나 보다. 이리 줘, 내가 새로 퍼줄게. 형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됐다는데도 자기가 밥을 새로 퍼주더라고요. 그때부터 형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묘한 거예요.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호의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형님이 제 쪽으로 양념게장을 들이밀더라고요. 동서, 걔 좋아하지 않아? 먹어봐. 지금은 날 것은 안 먹으려고요. 괜히 탈날까봐. 에이그, 그렇게 음식 예민하게 가리면 애도 예민한 애 나온다? 게장이고 여러 날 숙성시킨 것 같은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이왕이면 안전하게 가는 게 좋죠. 그 후로는 더 권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창 밥 먹고 있을 때 들어오신 시어머니 말에 저는 식겁했어요. 오자마자 저희 밥상을 보시더니 바로 게장을 집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꺼낸 거야? 냉장고에 있던데요? 이거 오래돼서 못 먹는 건데 설마 먹은 거 아니지? 어머, 정말요? 몰랐어요. 냉장고에 있길래 내놓은 건데. 다행히 먹진 않았어요. 동서가 날 것은 좀 피하고 싶다고 해서. 다행이다. 넌 내가 젤미 서랍에는 버릴 거 두는 거 알지 않어?
모아뒀다가 버리려고 한 건데. 그게 거기에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긴, 내가 이걸 넣어둔 지가 언젠데. 싱크대에 있는 밥은 어딜 갔어? 그거야말로 버리려고 둔 건데. 네? 아, 그래서 동서가 냄새가 난다고 했구나. 아니, 저는 겨울 다 돼가는데 밥이 왜 상하냐 했죠. 으이구, 먹은 건 아니지? 빨리 와보길 잘했네. 새밥해서 왜 헌밥을 먹이길.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음식물 쓰레기통에 밥과 게장을 한 번에 넣는 걸 보고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형님이 한 일이라 너무 찝찝하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우연이겠지. 저한테 상한 음식 먹여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싶은 마음에 그냥 넘긴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진짜 사건은 한 달 뒤에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응, 동서, 오늘 시간 돼? 저요? 네, 특별히 약속은 없는데요. 왜요? 아니, 내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대전 갈 참인데 괜찮으면 만날까 해서. 아, 그래요? 몇 시쯤 오시는데요? 점심 약속이라 일 보고 어쩌고 하면 3시쯤이나 시간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럼 집으로 오실래요? 혹시 동서 괜찮으면 백화점 안 갈래? 애들 곧 태어나는데 뭐 필요한 거 해주고 싶은데. 네? 아유, 괜찮아요, 형님. 이미 다 샀어요. 그래도 큰엄마, 큰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시원아빠도 뭐라도 하나 해줘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고. 돈이 제일이라지만 첫 선물인데 성의가 그게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래. 간 김에 옷이라도 한 벌 동서 마음에 든 걸로 해주고 싶고. 아, 괜찮은데. 이미 필요한 물건은 다 준비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들어올 선물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형님 사정 빤히 하는데 제가 뭘 받든 마음이 편하겠나요? 예전 같으면 벼르고 있었으니 뭐라도 받아야겠다 싶었겠지만 형님이 사과 문자를 보낸 이후 마음도 정 같지 않았고요. 하지만 한사코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말에 결국 집을 나서게 된 거예요.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될 일이 될 줄도 모르고요. 차가 없었던 형님은 제가 사는 곳까지 버스를 타고 왔어요. 볼일을 본 후 저희 집으로 와서 제 차를 대신 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택시 타고 가자고 했는데 차 있는데 뭐하러 택시를 타냐고 현관 선반에 있던 차 키를 챙기는 겁니다. 자기가 저 편하라고 대신 운전해 준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죄송하다, 감사하다 하고 조수석에 올라탄 것이죠. 그렇게 한참 백화점을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형님이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더니 핸들을 팍 꺾는 게 아니겠어요.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른 채 정신을 차렸을 땐 눈앞에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가로수를 들이박았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배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눈을 떴을 땐 구급차가 와 있었고 옆으로 발을 동동 구리는 형님이 보였죠. 그리고 나서 또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릴 때마다 병원, 수술실, 다시 병실, 그렇게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정신을 차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윤정아, 정신이 좀 들어?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저는 순간 배가 전보다 좀 꺼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묵직한 통증에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고요.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싶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엄마를 보자 엄마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공주가 많이 힘들었나 봐. 애가 버티지를 못하더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공주가 버티질 못했다니. 엄마는 그저 제 손을 꾹꾹 눌러주시며 괜찮다,
괜찮다 그러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고로 응급 제왕절개를 했는데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딸이 버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숨이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져 악이라도 지르고 싶은데 쉰 소리밖에 나오지 않고 말 그대로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경찰 조사에서 형님은 갑자기 뛰어든 고양이에 놀라 핸들을 틀었다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충격 때문인지 사고 당시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잘 주행하다가 정신을 차렸을 땐 형님의 비명소리와 함께 가로수가 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아 형님은 근육이 좀 놀란 거 말고는 문제가 없었고 차는 폐차를 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나 안서방이 그렇게 화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어. 아주 미친 사람처럼 형수한테 달려드는데 옆에서 다 말릴 지경이었다. 하기사 애 잃은 부모 마음이 오죽했겠어. 나 같아도 아주 머리털 다 뽑고 싶었는데 아무리 그게 실수라지만 아휴 고양이 하나 피하려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뒤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몸을 추스르고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은 아들을 보러 갔는데 눈물이 말도 못하게 쏟아지더라고요. 남편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게 어떻게 그 큰 사고를 버텼나 기특하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 그 작은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가버렸을까 싶어 죽은 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마음이 무너졌죠. 그대로 형님은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에 찾아왔었어요. 보기 싫다고 한 번도 만나진 않았지만 올 때마다 이것저것 사오는데 전부 간호사들에게 줘버렸죠. 형님도 형님이지만 제가 그 차만 안 탔어도 그렇게 안 됐을 거란 생각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오래 병원에 있지 못하고 퇴원한 후 아들 때문에 매일같이 병원에 나오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며 병원에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또 형님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마주치기 싫어 발걸음을 돌리는데 형님 목소리가 제 발목을 콱 잡았죠. 아 몰라. 하나는 살아서 골치 아프게 됐어. 그래도 다행이지. 쌍둥이 낳고 사는 꼴을 어떻게 봤겠어? 요새도 그런 요새가 없었을 건데. 아, 내가 정확하게 박았는데 애가 목숨줄이 질긴가? 몰라, 나중에 천벌 받으라지. 야,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걔들 태어나봐. 우리 시연이 완전 찬밥 신세대지. 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작은 애 하면서 동서 그년 얼마나 챙기는데. 아, 진짜 꼴 보기 싫어. 그래도 죄인 흉내는 내야 해서 일주일에 2-3번씩 이 고생을 한다. 그래야 나중에 원망을 덜 사지. 차라리 나 욕먹는 건 나아. 우리 시연이 위해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 죽으려면 차라리 아들이나 죽지. 또 아들이 살아서. 야, 잠깐만. 나 엘리베이터 탔거든? 내려서. 저는 형님 뒤에서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형님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몸을 비틀었어요. 그러다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죠. 동서!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이성을 잃는 게 아니라 도리어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형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게 동서 얘기가 아니라 친구 얘기야. 그 친구 얘기 좀 거들어주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그러니까 동서 오해하는 거 아니지? 저는 그때 엄마한테 잠시 전화 좀 끊겠다고 했는데 엄마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고요. 일단 전화를 끊고 물었습니다. 상당히 오해할 만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럴까봐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정말 동서 얘기 아니야. 친구 얘기였어. 정말로. 누가 들어도 그렇게 안 들렸지만 친구 누구 얘긴데요? 어? 그 고등학교 때 친구 현선이라는 애 얘기야. 그분도 쌍둥이 낳다가 딸이 죽었나 봐요. 동병상련인 것 같은데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어? 아니, 현선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지금 상태도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아니 동서 정말 아니야. 정말 동서 얘기 아니라니까.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요. 괜히 원망하는 것 같아서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하필 틀어도 그쪽 방향으로 틀었는지, 왜 작정하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가로수를 들이박았는지. 그래도 설마 일부러 그랬을까 싶어 그쪽으로는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일부러라니. 그런 거 아니야. 동서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건 제 손에서 해결하고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동서, 어디가? 놓으세요. 형님이 그렇게 떳떳하면 지금 저 막을 필요 없잖아요. 형님은 할 말을 잃은 듯 붙든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구절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입에 꺼낼 필요도 없었어요. 엄마와 통화 중이다 보니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핸드폰으로 가까이에 있던 형님의 목소리가 들어갔었거든요. 음성 파일을 분석하는 곳에 의뢰해 형님의 목소리를 키워 증거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도 차량 블랙박스에는 고양이가 찍히지 않았는데 형님은 분명히 고양이가 찍혔다고 우겼었거든요. 고의성이 입증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되자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 말로도 워낙 번화가고 음식 가게도 없다 보니 길고양이가 거의 안 보이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플랜카드를 내걸어 확보한 다른 차량 CCTV에도 고양이는 없었고 누가 봐도 사고 형태가 이상했죠. 내가 그때 사고를 분명히 봤거든요. 핸들을 이렇게 확 꺾어야지 여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졸음운전 형태도 아니고 뭘 피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형님은 끝까지 실수였다, 고양이였다고 했지만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듣고는 당황에 쩔쩔매더라고요. 자기 친구 이야기라느니 오해로 사람 모함한다면서요.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이건 아니다, 사람을 왜 그렇게 몰아가냐, 저희 부부를 원망하는 겁니다. 재수씨, 아무리 집사람이 미워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버님도 그 녹음을 듣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애 잃었어요. 형님 때문에 내가 8달이나 품에 안고 있던 우리 공주 잃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너무하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거야, 친구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친구 누구요? 아주버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온이 귀한 자식인 거 알면 더욱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애 죽길 바라면서 그런 사고를 내요? 형, 그만 닥치고 좀 가. 지금 나 많이 참고 있으니까. 이 준원이 너, 형 대접해줄 때 조용히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아니면 나 형수 패고 나도 깜빵 갈 수 있어. 내가 지금 참는 건 이 사람이랑 우리 수환이 때문이니까. 남편이 당장이라도 주먹질을 할 것처럼 눈을 부릅뜨자 아주버님도 별수 없이 자리를 떴지요. 형님은 재판장에서도 서럽게 울면서 항변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충분했어요. 결국 형님은 징역 7년을 받았고 수감되었죠. 판결이 떨어지던 날 형님은 저를 보고 악다구니를 쓰며 그랬습니다. 우리 시온이 엄마 없는 자식 만들고도 네 자식이 잘 살 것 같아? 두고 봐, 복수할 거야. 내가 나와서 네 자식 인생 다 짓밟아 버릴 테니까 기다려. 7년? 아무것도 아니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밟아줄 거라고.
두고 보면 제가 가만히 있는답니까? 한 번은 당했어도 두 번은 안 당하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밤마다 형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감옥이든 어디든 형님이 있는 곳 그 어디에서든 지옥 속에서 살길 바란다고요. 아주버님은 그로부터 얼마 뒤 이혼했습니다. 소문이 다 나서 아이를 데리고 살던 곳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어머님 몸이 좋지 않아 비밀로 진행된 재판이었는데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께서 큰일 날 뻔하셨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 울면서 사죄하시는데 어머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일이 그렇게 되다 보니 저희 아들 생일은 딸이 하늘나라로 간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 아들 두 돌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작년처럼 우리 딸 유골을 뿌린 산으로 갔습니다. 울음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떠나버린 아이에게 저는 영원한 죄인일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니 한 번은 꼭 다시 엄마한테 와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저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아이가 제 목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해서 간절히 딸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둘째가 딸이면 아이가 저를 용서하고 다시 찾아와 준 것만 같을 것 같아서요. 우리 아이, 제게 다시 찾아온 거 맞겠죠?